거대한 제국이 바다를 건너오고 있었습니다. 수십만의 군대 앞에서 그리스인은 오직 한 가지로 맞섰죠. 바로 자기 도시, 자기 폴리스를 지키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들에게 도시는 곧 자유의 방패였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잘 때 듣는 세계사 잘듣세의 성우 이지선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미케네 궁전이 무너지고 기록이 끊긴 시대, 흔히 그리스 암흑시대라 불린 시간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화려한 궁전과 왕조는 불길 속에서 사라졌고 점토판에 새겨지던 글자는 더 이상 쓰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촌락으로 흩어져 농사와 목축으로 생존을 이어갔고 기억은 글자가 아닌 노래와 의례로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어둠이었지만 동시에 전환의 시간이기도 했죠. 철로 만든 도구가 퍼져나가며 삶의 기반은 조금씩 회복되었고 마을 공동체는 다시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어둠을 넘어 새로운 무대로 오르려고 합니다. 언덕 위에 세워진 성벽과 신전, 그 아래 펼쳐진 시장과 광장, 바로 폴리스, 곧 도시국가가 역사에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폴리스 그 안에는 군사적 방어, 종교적 신성, 경제적 교환, 그리고 정치적 토론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테네 사람이다, 나는 스파르타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의 이름보다 앞선 것은 도시의 이름이었고 그 도시는 곧 삶의 울타리이자 정체성의 뿌리였죠. 폴리스가 특별한 이유는 미케네 궁전처럼 왕의 권위로 움직이는 중심이 아니라 일정한 수의 시민들이 모여 함께 결정하고 함께 지켜내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계급과 제약이 많았지만 폴리스라는 무대 위에서 처음으로 시민이라는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민은 곧 자유를 뜻했죠. 오늘 우리가 따라갈 이야기는 바로 이 폴리스의 탄생과 그 자유를 지켜낸 전쟁의 기록입니다. 아크로폴리스와 아고라라는 공간에서 시작해 아테네와 스파르타라는 두 도시의 길, 올림픽 축제에서 확인된 공동체 의식,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과 맞선 격렬한 전투까지. 모든 장면은 한 가지 메시지로 이어집니다. 도시는 곧 자유였다. 이제 암흑의 세기를 지나 떠오른 새로운 무대, 폴리스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언덕 위 도시, 폴리스의 무대. 언덕 위에 서면 도시 전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 성벽. 그 안쪽에는 신들을 모신 신전과 공공 건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아크로폴리스. 높은 도시라는 뜻을 가진 공간입니다. 아크로폴리스는 단순한 요새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닥치면 주민들이 모여 몸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방어선이었고 평상시에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장소였죠. 신과 공동체를 함께 모신 곳, 바로 도시의 상징이었습니다.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는 후대에 화려하게 재건되었지만 기원전 8세기 무렵에도 이미 언덕 위에 성소와 성벽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파르테논 신전이 세워지기 전에도 사람들은 이 언덕을 바라보며 신과 도시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외부에 적이 몰려올 때 아크로폴리스는 방패가 되었고 축제의 날에는 신을 모시는 제단이 되었죠. 언덕 아래로 내려오면 또 다른 무대가 펼쳐집니다. 아고라, 곧 시장입니다. 그러나 아고라는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이 모여 정치와 법을 논하고 재판이 열리고 철학자와 연설가가 사람들을 모아 사상을 나누는 공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고라에서는 곡물과 올리브 기름이 거래되었고 동시에 새로운 제도가 제안되었습니다. 물건과 아이디어가 함께 교환되던 자리였죠. 아고라의 풍경은 활기찼습니다. 상인들이 진열한 토기와 포도주, 농부들이 가져온 곡물, 장인들이 만든 청동기구가 시장 한쪽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한편에서는 장군이 군사 계획을 보고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시민들이 모여 법정에 선 이웃을 지켜보았습니다. 철학자는 작은 무리를 모아놓고 인간과 신의 본성에 대해 말했고 젊은이들은 스승의 말에 귀를 기울였죠. 아크로폴리스와 아고라, 두 공간은 폴리스의 이중성을 보여줍니다. 언덕 위의 아크로폴리스는 도시를 지켜주는 물리적, 종교적 중심이었고 평지의 아고라는 사람들이 모여 스스로를 통치하는 정치적 중심이었습니다. 신과 인간, 방어와 토론, 종교와 정치가 함께 어우러진 공간. 그리스인의 일상은 이 두 무대를 오가며 완성되었습니다. 폴리스는 작은 도시국가였지만 그 속에는 하나의 세계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스스로를 헬라스인이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일상에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속한 도시의 이름으로 자신을 정의했습니다. 나는 아테네 사람이다. 나는 스파르타 사람이다. 개인의 정체성은 곧 도시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폴리스들이 대부분 인구 수천 명에서 수만 명에 불과한 작은 규모였다는 사실입니다. 거대한 제국의 대도시에 비하면 보잘것없을 만큼 작았지만 그리스인은 이 작음을 장점으로 여겼습니다. 얼굴을 알 수 있는 거리,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회의, 전장에서 함께 방패를 맞대고 서는 전우. 작은 규모는 곧 시민 참여와 공동체 결속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폴리스가 갖는 또 하나의 특징은 공동의 책임이었습니다. 도시의 방어는 시민군이 맡았고 축제와 제사의 비용도 시민들이 분담했습니다. 아고라의 결정은 도시 전체의 법이 되었고 그 법을 지키는 것은 모두의 의무였죠. 폴리스는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나누어 가진 집이었습니다. 시민은 도시 안에서 권리를 가졌고 동시에 도시를 위해 의무를 다했습니다. 도시가 무너지면 자유도 함께 사라진다고 믿었기에 그리스인은 도시를 나의 모든 것이라 불렀습니다. 이렇게 언덕 위의 신전과 광장이 폴리스의 심장이었다면 그 심장은 곧 넓은 바다를 향해 박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리스인들이 바다로 나아가 새로운 도시를 세우고 교역의 길을 연 그리스의 식민 활동과 상업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바다로 나간 그리스인, 식민 활동과 교역. 이렇게 언덕 위의 신전과 광장이 폴리스의 심장이었다면 그 심장은 곧 넓은 바다를 향해 박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경계 안에서만은
먹을 곡식과 자원이 부족했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으려는 그리스인의 눈은 언제나 지평선 너머를 향했습니다. 기원전 8세기 무렵부터 그리스인들은 배를 타고 지중해와 흑해 전역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남이탈리아와 시칠리아에는 그레이터 그리스, 곧 대그리스라 불릴 만큼 많은 식민 도시가 세워졌습니다. 오늘날의 나폴리, 시라쿠사 같은 도시들이 바로 이 시기의 산물입니다. 소아시아 서해안에서도 밀레토스, 에페소스 같은 번성한 도시가 들어섰습니다. 이곳은 나중에 철학과 과학의 발상지가 되기도 합니다. 식민활동의 목적은 다양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인구가 늘어난 도시에서 먹고 살 땅이 부족했기 때문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교역로를 개척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난 이들은 바다 건너 새로운 땅에 정착해 농토를 개간하고 항구를 열었죠. 그러나 고향과의 관계를 끄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곡식과 물자를 교환하며 서로를 지탱했습니다. 아테네에서 부족한 곡물은 흑해 연안에서 들어왔고, 반대로 에게해산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은 서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교역의 확장은 곧 부의 성장을 가져왔죠. 상업에 익숙한 코린토스는 도자기와 직물로 이름을 떨쳤고, 에게해의 여러 폴리스는 바다를 무대로 부를 축적했습니다. 항구는 늘 분주했고 배들은 곡물, 금속, 도자기, 올리브 기름을 싣고 지중해 곳곳을 오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폴리스 간 경쟁도 치열해집니다. 작은 도시국가들이 서로 앞다투어 더 많은 식민지와 교역권을 확보하려 했고, 이는 자연스럽게 정치적 긴장과 군사적 대립으로 이어졌죠. 흥미로운 점은 이런 식민활동이 단순히 생존의 수단을 넘어서 그리스인의 정체성 형성에도 기여했다는 사실입니다. 낯선 땅에 새 도시를 세우면서도 그들은 늘 신전을 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고향의 신과 전통을 바다 건너 새로운 땅에 옮겨온 것이죠. 이를 통해 그리스인들은 어디에 있든 우리는 헬라스인이라는 자각을 더욱 강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식민활동은 또한 귀족과 상인, 농민 사이에 사회적 변화를 촉발했습니다. 새로운 부를 지은 상인들이 아구라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이는 기존 귀족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계기가 되었죠. 나아가 정치 개혁의 필요성을 키우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바다로 나간 폴리스의 모험이 내부 사회를 흔든 셈입니다. 그리스의 식민 활동은 폴리스라는 틀이 바다를 통해 확장된 과정이었습니다. 고향과의 연결, 교역을 통한 부의 흐름, 새로운 정체성의 강화,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폴리스는 더 이상 닫힌 성벽 안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중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서로 얽히고 경쟁하는 네트워크였습니다. 바다 없는 폴리스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아크로폴리스와 아고라가 도시의 심장이었다면 바다는 그 심장을 움직이게 한 혈관이었죠. 그리스인의 삶과 자유를 지탱한 또 하나의 무대, 바로 지중해 바다입니다. 이처럼 바다를 가르며 부와 교역의 길을 넓혀간 폴리스들은 곧 서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도시는 시장과 광장에서 말을 무기로 삼았고, 또 다른 도시는 창과 방패로 삶을 지켰습니다. 바로 아테네와 스파르타였습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 두 얼굴, 파트 1. 아테네, 말과 바다의 도시. 아테네는 그리스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길을 걸은 도시였습니다. 언덕 위 아크로폴리스와 평지의 아고라가 보여주듯 이 도시는 신과 정치, 종교와 경제가 한데 얽힌 무대였고 무엇보다 바다와 깊이 연결된 도시였습니다. 바람이 불면 돛을 올리고 피레우스 항구로 들어오는 배마다 곡물과 포도주, 올리브 기름과 도자기가 실려왔습니다. 항구는 늘 북적였고 시장은 활기를 띠었죠. 아테네의 심장은 바다와 함께 뛰었습니다. 하지만 아테네의 시민사회는 처음부터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귀족들은 넓은 토지를 차지했고 많은 농민은 빚에 시달렸습니다. 땅을 잃고 종으로 전락한 이들도 있었죠. 그러나 바다의 길이 열리면서 새로운 부류가 등장합니다. 교역과 수공업으로 부를 축적한 상인과 장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고라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귀족 중심의 정치에 균열을 가져왔습니다. 아테네의 정치사는 결국 이런 갈등과 균형 조정의 과정이었고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민주정의 토대는 이 긴장 속에서 다져졌습니다. 아테네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무대는 아고라였습니다. 아고라는 단순한 장터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곡물이 거래되고 올리브 기름이 팔렸지만 동시에 법정이 열리고 회의가 열렸습니다. 장군은 이 자리에서 군사 계획을 설명했고 연설가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제안을 설득했습니다. 시민들은 배심원으로 참여해 재판에 판결을 내렸고 철학자들은 제자들과 토론을 벌였습니다. 물건이 오가던 자리에서 아이디어와 제도도 함께 오갔죠. 아고라에서 말은 무기였습니다. 사람을 설득하고 다수를 끌어내는 언변은 곧 힘이었죠. 아테네의 청년들은 수학과 체육뿐 아니라 웅변과 토론을 배웠습니다. 전쟁터에서 방패와 창이 필요했다면 아고라에서는 언변과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말이 곧 자유를 지켜내는 도구였고 아고라에 모인 시민들은 그 도구로 자신들의 도시를 이끌었죠. 그러나 이런 민주정에도 한계는 뚜렷했습니다.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는 성인 남성뿐이었고 여성과 노예, 외국인은 배제되었죠. 아테네 여성의 삶은 대부분 집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빵을 굽고 옷감을 짜고 아이를 돌보는 일이 주요한 역할이었습니다. 도기에 그려진 그림에는 이런 일상이 자주 등장합니다. 여성은 집안의 도구와 함께 묘사되었고 공적인 삶에서는 거의 모습을 찾기 어렵죠. 아고라의 목소리는 남성의 것이었고 여성의 목소리는 가정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테네는 바다를 통해 번성했습니다. 흑해에서 들어온 곡물은 시민들의 식탁을 채웠고 아테네에서 생산된 도자기와 올리브 기름은 서쪽과 동쪽으로 흘러갔습니다. 피레우스 항구는 그리스 세계 최대의 무역항으로 성장했고 항해자와 상인, 장인들이 끊임없이 드나들었습니다. 아테네의 부와 힘은 바다에서 비롯되었고 그 부는 다시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언변과 교역, 법과 축제가 모두 한데 어우러진 무대, 그곳이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대, 같은 그리스 세계 안에서 전혀 다른 길을 택한 도시가 있습니다. 아고라 대신 전사 훈련장이 중심이었고 말 대신
창과 방패가 힘의 기준인 곳, 여성에게조차 강인함을 요구했던 도시, 바로 스파르타입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 두 얼굴, 파트 2. 스파르타, 창과 방패의 도시. 그리스 세계에서 아테네와 가장 뚜렷하게 대비되는 도시는 단연 스파르타였습니다. 아테네가 말과 바다의 도시였다면 스파르타는 철저히 창과 방패의 도시였습니다. 스파르타의 사회 구조는 독특합니다. 정복당한 주민들을 철저히 나누어 관리했습니다. 스파르티아타이라 불린 소수의 시민 계급이 있었고 그들은 전쟁과 정치에만 전념했습니다. 주변에 거주하며 상업과 수공업을 맡은 사람들은 페리오이코이라 불렀고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집단은 헬로타이, 곧 국가 소유의 농노였습니다. 헬로타이는 땅을 경작해 수확을 스파르타 시민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이들의 노동이 있었기에 시민은 무기를 들고 전장에만 몰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헬로타이는 늘 불만을 품었고 봉기를 두려워한 스파르타는 더 강한 군사 통제로 사회를 묶어야 했습니다. 스파르타 소년들의 삶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전사로 길러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원로들이 신체를 살펴 건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버려졌다고도 합니다. 살아남은 소년은 7살이 되면 가정을 떠나 국가가 운영하는 훈련소로 보내졌습니다. 이 훈련 체계를 아고게라 불렀습니다. 아고게에서 소년들은 혹독한 훈련을 받았죠. 굶주림 속에서도 음식을 훔쳐내야 했고 들키면 처벌을 받았습니다. 추위를 견디기 위해 옷은 최소한으로만 지급되었고 잠자리는 딱딱한 침상이었죠. 이 모든 경험은 약자를 솎아내고 강인한 전사를 남기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성인이 된 스파르타 남성은 평생을 군사 공동체 속에서 보냈습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집에 머물지 않고 병영 생활을 계속했죠. 식사도 가족이 아닌 전우들과 함께 나누었고 재산과 생활은 군사 제도의 통제 안에 있었습니다. 개인보다 공동체가 앞섰고 자유는 오직 법과 규율 안에서만 허락되었습니다. 스파르타 여성의 삶은 아테네와 크게 달랐습니다. 아테네 여성들이 집 안에 머물렀다면 스파르타 여성들은 훨씬 더 자유로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고 발언권도 어느 정도 인정받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죠. 남자들이 평생 군영에서 지내다 보니 가정을 책임지고 재산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강인해야 했습니다. 건강한 아이를 낳고 집안을 꾸리며 남편이 전장에서 쓰러져도 흔들리지 않는 의지를 지니도록 요구받았죠. 고대 기록에는 스파르타 여성이 전쟁터로 떠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방패를 들고 돌아오거나 방패 위에 실려 돌아오라. 승리 아니면 죽음을 요구하는 말이었습니다. 스파르타의 교육과 생활은 외부인에게도 인상적입니다. 아테네 출신 작가 크세노포는 라케다이몬인의 정치 제도에서 스파르타 제도가 다른 도시와 달리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기록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입법자 리쿠르고스가 마련한 제도는 검약과 공동체 생활을 강조했으며 스파르타인들은 금과 은의 사용을 꺼리고 사치를 경계했다고 합니다. 스파르타 사회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전쟁에서 살아남고
공동체를 지키는 것. 모든 제도와 생활이 이 목표를 향해 있었습니다. 아테네인이 말로 설득하고 토론으로 결정을 내렸다면 스파르타인은 침묵과 훈련, 그리고 무력으로 자유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스파르타의 자유는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공동체의 법을 지키는 의무와 같았죠. 이러한 체제 덕분에 스파르타는 그리스 세계에서 독보적인 전사 집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보여준 300명의 결연한 저항은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그것은 스파르타인이라면 누구나 평생에 걸쳐 몸에 새긴 삶의 방식의 발현이었습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 두 도시는 이렇게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아테네는 바다와 언변으로, 스파르타는 군사와 규율로 자유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두 도시 모두 자유를 위해 싸웠다는 점에서는 같았습니다. 서로 다른 방식이었지만 결국 그리스 세계는 이 두 도시가 만들어낸 대립과 협력 위에서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길을 걸은 아테네와 스파르타, 말과 바다의 도시와 창과 방패의 도시. 그러나 놀랍게도 이들이 무기를 내려놓고 같은 신 앞에서 하나가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공동체를 하나로 묶은 축제. 아테네의 광장은 말로 뜨거웠고 스파르타의 훈련장은 창의 부딪힘으로 가득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심장은 언제나 충돌할 듯 뛰었지만 4년에 한 번 모든 긴장이 멈추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신들의 제전, 바로 올림픽이었습니다. 기원전 776년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작은 지역 올림피아에서 처음으로 제전이 열렸습니다. 올림픽은 제우스에게 바치는 신성한 제사였고 헬라스인 전체가 하나로 모이는 축제였죠. 사람들은 전쟁을 잠시 멈추고 각 도시에서 대표 선수들을 보내 힘과 기량을 겨루었습니다. 올림픽이 열리는 기간 동안은 에케케이리아, 곧 휴전이 선포되었습니다. 피로 얼룩진 창과 방패는 내려놓고 선수와 관객은 모두 같은 신의 자손으로 모였습니다. 올림픽 경기는 단순했죠. 그러나 그 단순함 속에 공동체의 가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종목은 단거리 달리기, 스타디온 경주였습니다. 스타디온은 약 192m로 경기장이 그 길이에 맞춰 설계되었죠. 관중들은 두 줄로 늘어서 선수들의 출발을 지켜봤습니다. 경기장에는 심판이 서 있었고 부정 출발을 하면 곧바로 채찍으로 제재를 가했습니다. 규율을 지키는 것 또한 신 앞에서의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달리기 외에도 원반 던지기, 창 던지기, 멀리 뛰기, 레슬링 같은 종목이 있었습니다. 근육질의 선수들이 몸을 부딪히며 기술을 겨루었고 투원반은 햇빛을 받아 반짝이며 멀리 날아갔습니다. 가장 인기를 끈 종목은 전차 경기였습니다. 네 필의 말이 끄는 전차가 경기장을 맹렬히 달리면 관중들은 환호를 했죠. 말발굽 소리와 먼지가 뒤섞이며 올림피아의 공기를 뒤흔들었습니다. 올림픽 승자는 개인의 영광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승리는 곧 도시 전체의 승리로 받아들여졌죠. 승자가 돌아오면 그의 고향 도시는 축제 분위기에 휩싸입니다. 승리자에게는 올리브 가지로 만든 월계관이 주어졌지만 그보다 값진 것은
이름이 역사에 기록되는 영광이었습니다. 고향에서는 그의 동상을 세우기도 했고 평생 무료 식사권이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아테네나 스파르타는 자신들의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해 최고의 선수를 보내려 애썼습니다. 고대 올림픽의 현장은 종교적 성격이 강했죠. 제우스 신전 앞에는 거대한 황금과 상아로 만든 제우스의 좌상이 있었는데 훗날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게 되었습니다. 선수와 관객들은 신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정직하게 싸우고 규율을 어기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죠. 경기가 단순한 육체적 경쟁을 넘어 공동체 전체가 신에게 바치는 제사였음을 보여줍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은 전쟁이 금지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실제로 적대 관계에 있던 도시도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무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전투가 한창이더라도 올림피아로 가는 길만큼은 안전하게 보장되었죠. 각 도시가 제각기 갈라져 경쟁하고 대립했지만 그 모든 도시가 하나의 이름으로 묶일 수 있다는 사실, 바로 헬라스인이라는 자각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은 후대에도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페르시아 전쟁 때 그리스 도시들이 연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미 올림픽을 통해 길러진 우리와 그들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곧 헬라스인은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신을 섬기며 같은 축제를 나눈다는 자각. 올림픽은 그 의식을 확인하는 가장 강력한 장치였던 것이죠. 도시가 달라도 함께 지켜야 할 가치는 하나였고 올림픽은 그 가치를 눈앞에서 확인하게 만든 무대였습니다. 그러나 재단을 떠나 도시로 돌아오면 다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내부에서 터져나온 갈등과 개혁의 기록입니다. 정치 실험의 무대, 참주정과 개혁. 축제가 끝나고 다시 아고라로 돌아오면 그곳에는 신의 재단이 아닌 현실의 갈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빚에 허덕이는 농민, 권력을 움켜쥔 귀족, 바다를 통해 불을 쌓아가던 상인들이 모두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유를 지켜낸 도시였지만 그 자유는 모든 이에게 공평하지 않았죠. 아테네가 보여준 현실은 특히 극적이었습니다. 귀족들이 넓은 땅을 독점하고 있었고 농민들은 빚을 갚지 못해 땅을 빼앗기고 심지어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죠. 전쟁터에서 방패를 함께 들었던 이들이 광장에서는 발언권조차 얻지 못하는 모순이 이어졌습니다. 도시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새로운 질서가 필요했죠. 이때 등장한 것이 참주였습니다. 참주란 특별한 방식으로 권력을 잡은 지도자들로 오늘날 폭군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참주는 조금 달랐습니다. 정식 선거나 제도적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평민과 상인의 지지를 등에 업고 등장해 귀족의 권력을 억누르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오히려 이들을 환영했죠. 아테네의 피시스트라토스가 그 대표입니다. 그는 군사력을 앞세워 권력을 잡았지만 농민에게 대출을 제공하고 공공사업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디오니소스 축제를 장려해 민중을 하나로 모았죠. 신을 기리는 축제는 동시에 정치적 무대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의 통치를 폭군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지도자의 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참주는 어디까지나 과도기적 인물이었습니다.
개인의 카리스마에 기대는 정치였기에 오래가기가 어려웠죠. 권력이 세습되면 반발은 커졌고 결국 도시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일시적인 영웅이 아니라 제도를 통한 안정이 필요했습니다. 그 무대에 오른 인물이 솔론이었습니다. 기원전 594년 아테네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그가 불려나왔습니다. 그는 귀족 출신이었지만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농민들의 눈물을 외면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귀족의 독점에도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보았죠. 그래서 빚 때문에 노예가 된 시민들을 해방시키고 모든 빈 문서를 광장에서 불태워버렸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죠. 솔로는 또한 재산의 크기에 따라 시민을 4계급으로 나누었습니다. 귀족만이 아니라 일정한 재산을 가진 이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완전한 평등은 아니었지만 아테네의 문은 이전보다 넓게 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혁을 시 속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나는 한쪽으로 기울지 않았다. 강자와 약자 사이에 정의를 세웠다. 그의 개혁은 양쪽 모두를 달래려는 시도였고 분열된 아테네를 잠시 진정시켰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긴장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죠. 솔론 이후에도 권력 다툼은 반복되었고 다시 참주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아테네 정치의 결정적 전환은 기원전 508년 클레이스 테네스라는 인물의 개혁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는 아테네 시민을 더 이상 시족과 혈연으로 묶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역 공동체, 곧 데모스로 새롭게 편성합니다. 이제 시민의 정체성은 혈통이 아니라 거주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귀족의 기반은 무너졌고 평민의 목소리는 제도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는 또 한 가지 독특한 제도를 도입합니다. 바로 도편 추방제입니다. 매년 시민들은 작은 도편에 자신이 두려워하는 인물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만약 일정 수 이상이 모이면 그 사람은 10년 동안 도시 밖으로 추방되었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도 권력자를 내쫓는 방식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이를 통해 독재가 다시 등장하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시민의 투표로 보내는 강제 해외 연수 같은 제도였죠. 이 개혁으로 아테네의 민주정은 기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이가 동등하지는 않았죠. 노예와 여성, 외국인은 여전히 배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쟁터에서 방패를 나란히 들었던 시민들이 이제 아고라에서도 함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참주정과 개혁은 결국 한 가지 질문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 폴리스가 자유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자유는 외부의 적과 싸우는 무력에서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내부의 불평등을 조정하고 서로 다른 계층을 제도 속에 담아내는 과정이기도 했죠. 아테네는 그 실험의 무대였고 그 무대에서 민주정이라는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테네가 내부의 갈등을 제도 속에 담아내며 민주정의 길을 열어가던 바로 그때 지평선 너머로 훨씬 더 거대한 제국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적의 등장. 기원전 6세기 말 페르시아 제국은 세상을 뒤덮는 거대한 존재였습니다. 키루스 대왕이 세운 제국은 다리우스 1세의 손에서 절정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 제국은 인도에서부터
이집트, 소아시아 해안에서 바빌론에 이르기까지 광활하게 펼쳐졌습니다. 길고 잘 닦인 왕의 도로가 제국을 연결했고 곳곳에는 역참이 있어 말과 소식이 빠르게 오갔습니다. 다리우스는 행정구역을 사트라피아라는 주로 나누어 관리했고 각 지역 총독이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이런 행정체제 덕분에 페르시아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도 강력한 제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죠. 제국의 위용은 수도 페르세폴리스에서도 드러났습니다. 높이 솟은 성벽 위에 궁전이 세워지고 기둥에는 날개 달린 황소와 왕을 호위하는 병사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국 곳곳에서 조공을 바치러 온 사절들이 줄지어 올라가는 부조는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금과 은, 말과 노예를 바쳤습니다. 페르시아 왕은 스스로를 만국의 왕이라 불렀죠. 군사력 또한 압도적이었습니다. 불멸의 1만인이라 불린 정예부대는 언제나 전장을 지켰죠. 병사가 전사하면 곧바로 다른 병사가 그 자리를 채워 항상 10,000명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들은 금빛 장식으로 치장한 갑옷을 입었고 긴 창과 활을 들었습니다. 수십만에 이르는 제국의 군대가 움직일 때 땅은 흔들리고 먼지가 하늘을 덮었습니다. 이 거대한 힘은 자연스럽게 에게해의 작은 도시 국가들 위로 드리워졌습니다. 소아시아의 이오니아 지역에 살던 그리스 도시들은 이미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을 헬라스인이라 여겼지만 현실적으로는 페르시아의 조공 도시가 된 셈이었습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아직 자유를 누리고 있을 때 동쪽의 그리스 도시들은 이미 제국의 그늘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오니아 도시들이 일으킨 반란은 페르시아의 분노를 불러왔습니다. 다리우스 왕은 바다 건너 작은 폴리스들이 감히 제국에 도전했다는 사실을 용서하지 않았죠. 반란을 지원한 아테네와 에레트리아를 벌하기 위해 그는 직접 원정을 명령했습니다. 거대한 제국의 군대가 처음으로 에게해를 넘어 그리스 본토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이 소식을 접하고 깊은 긴장에 휩싸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마주한 적은 이웃 도시나 주변 부족에 불과했죠. 그러나 이번에 상대해야 할 적은 세계를 뒤덮은 제국이었습니다. 기마대와 전차, 수십만의 보병이 몰려오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작은 도시들이 모여 과연 이 제국의 군세를 막아낼 수 있을까? 아고라에서 벌어지던 토론과 법정의 목소리가 이제는 전장의 함성으로 바뀌어야 했습니다. 자유는 더 이상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장 눈앞에 닥친 군대 앞에서 지켜내야 할 현실이었죠. 이제 무대는 소아시아의 반란에서 시작해 마라톤 평원으로 옮겨가려 합니다. 작은 시민군이 거대한 제국의 군대를 맞아선 그 순간 폴리스와 자유의 운명이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에필로그. 오늘 우리는 암흑의 세기를 지나 다시 일어난 그리스인의 이야기를 만나보았습니다. 언덕 위의 아크로폴리스. 처음으로 시민이라 불린 존재가 자유를 논하는 무대인 아고라.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공동체와 자유를 지켜낸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올림픽 재단 앞에서 하나임을 확인하기도 했죠.
그러나 오늘의 이야기는 아직 서막에 불과합니다. 이제 그들이 일군 자유는 거대한 제국, 페르시아의 그림자와 마주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라톤 평원에서 시작해 페르모필레와 살라미스 그리고 플라타이아이로 이어지는 장대한 전쟁의 무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작은 도시들의 방패가 제국의 군세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그 순간은 자유와 제국, 두 세계의 운명이 맞부딪히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때 듣는 세계사 잘듣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